안녕하세요. 순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인간관계가 엉켰을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요즘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더 일을 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마음에 짐을 주는 사람들과 하는 연락을 서서히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집중해야 할 것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이든 인간관계든 말이죠. 그런데 인생이 좀 선명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내 의지가 아닌 것들에 너무 휩쓸리고 있었던 거죠. 만약 마음이 복잡하다면 오늘 이 책을 같이 읽으면서 한두 가지만 남기고 다 정리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생각을 끄는 스위치가 필요해. 귀여운 그림체와 위로가 되는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책입니다. 저자는 타고나길 예민한 사람이라 마음이 힘든 적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인간관계도 일도 사랑도 모두 버거웠던 그가 어떻게 이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이 그저 흘러가고 감정이 나아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65일) 인맥 다이어트 중. 인맥 다이어트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불필요한 인간관계는 정리하고 나에게 필요한 인간관계만 남겨두는 것. 일종의 미니멀리즘이랄까? 미니멀리즘을 인간관계에 적용하게 되는 날이 올 줄이야. 하긴 요즘엔 서점만 가도 인간관계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보다 나에게 집중하는 힘을 기르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훨씬 많은 것 같다. 그래, 인간관계 지긋지긋할 만하지.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답이 없는 게 인간관계니까. 나는 1년 365일 인맥 다이어트를 실천 중이라 따로 마음먹을 필요가 없다. 학창시절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은 재수를 하게 되면서 연락이 끊겨버렸고 재수학원 친구들은 재수가 끝나는 동시에 연락처도 SNS도 다 차단해버렸다. 대학교에서 알게 된 사람들도 다를 바 없다. 인간관계를 리셋하는 게 습관이었다. 연락처를 주기적으로 정리하는 건 기본이고 적당한 틈을 타서 아예 번호를 바꿔버리기도 했다.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이 가족까지 포함해도 30명 정도 되려나 모르겠다. 하도 편식했더니 이제는 다이어트할 인맥이 없다. 여기서 더 줄이면 인맥 실조다. 나의 인간관계는 아주 극단적이다. 친함의 기준이 극명하게 갈린다. 내 사람과 내 사람이 아닌 사람. 그게 끝이다. 지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사이가 없다. 야, 이게 얼마만이야. 오랜만이다. 언제 밥 한번 먹자. 같은 인사치레를 흉내낼 관계조차 없다. 그래도 공식적으로 안부를 나눌 명분이 주어지는 특별한 날에는 연락이 올 만하지 않냐고? 그럴 리가. 나에게 그런 명분이 있을 리가. 내 예상을 벗어나는 연락이라곤 단 한 통도 없었다. 생일에도 새해에도 내 핸드폰은 조용하다. 글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실망이라도 할 텐데 그런 게 없으니 기분이 안 좋을 것도 없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인생인걸. 친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가만 보자. 한 손으로 세고도 하나가 남는다. 누군가에겐 대체 인간관계를 어떻게 했길래? 라는 생각이 들게 할지도 모를 숫자지만 나는 충분하다. 아니, 충분함을 넘어섰다. 평소에도 멀티를 잘하지 못하는 편인데 인간관계를 할 때는 더 그랬다. 나의 인간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선택과 집중이었다. 넷보다 셋이 좋았고 셋보다는 둘이 좋았다.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보다 마음 맞는 친구 한 명과 깊게 교류하는 게 나의 성향과 잘 맞았다. 외향인이 10명의 사람에게 쏟을 에너지를 내향인은 한 명에게 전부 다 쏟는다. 물론 내향인이라고 해서 다 나처럼 극단적으로 인간관계를 하진 않을 것이다. 내가 봐도 나는 유난스러울 정도니까. 누군가와 친해지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떠올리기만 해도 피로감부터 몰려왔다.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건 알겠어. 그런데 저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일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 저 사람은 내가 별로일 수도 있잖아. 나도 막상 친해져 보니 저 사람이 별로일 수도 있는 거고. 이미 친해지고 난 다음에 그 사실만 알게 된다면 그땐 어떻게 할 건데? 상상만으로도 스트레스였다. 나는 그냥 편안한 관계가 좋은데. 친한 친구들도 오랜만에 보면 어색할 때가 있는데. 하다못해 매일 보는 내 자신도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새로운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는가. 인간관계 기초 대사량이 높은 사람들이 부럽다.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도 많고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줄 기회도 많으니까. 사람을 만나야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편한 사람과 있어도 불편한 사람과 있어도 혼자서 충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나로서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삶이다. 인간관계가 조금만 늘어나도 배가 불러서 움직이질 못하니. 입맛이 까다로운 소식가라서 슬프다. 그런데 뭐 어쩌겠는가? 이렇게 태어난 걸. 이게 나의 운명이라면 받아들이는 수밖에. 소식가의 운명도 나쁘지 않다. 좋게 생각하면 과식해서 탈이 날 일도 없고 마음의 무게가 무거워질 일도 없으니 말이다. 무례함에도 종료 버튼이 있었으면. 습관적으로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다. 악의 없이도 무례한 그들은 잘못해도 절대 먼저 사과하는 법이 없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타인의 선을 넘는다. 자기는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린다며 어떤 말을 해도 이해해 줄 것을 강요한다. 솔직함으로 대충 성의 없이 포장한 무례한 말에 조금이라도 언짢은 반응을 보이면 자기가 되려 난감해한다. 그냥 농담한 것뿐인데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분위기를 망쳐놨다느니, 그렇게 센스가 없어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냐느니, 충고를 빙자한 근거 없는 막말로 타인의 삶을 하나하나 지적하려 드는 게 그들의 일상이다. 비판인지 비난인지 모를 신랄한 공격이 끝나고 나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라는 말을 덧붙인다.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자기 잘못은 쏙 빼놓고 모든 일이 나로 인해 일어난 것처럼 상황을 뒤집어 엎어버린다. 잘한 건 제 탓, 못한 건 남 탓. 매사가 그런 식이었다. 죄가 없는 사람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재주 하나는 타고난 그들이다. 그들의 잘못이 분명할수록 뻔뻔함은 더 심해진다. 자기 잘못을 알면서 모르는 척 숨기는 건지, 알아도 상관이 없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뚝 뗀다. 결점 하나 없는 사람처럼 고고한 태도로 남의 일 보듯 무관심으로 일관한다. 그들은 불만이 많았다. 불만이 없는 게 불만일 정도로. 입만 열었다 하면 짜증이었다. 커피를 마시면서 쓰다고 투덜, 초콜릿을 먹으면서 달다고 투덜, 여름에 긴 셔츠를 입고 와서 덥다고 투덜, 겨울에 가죽 자켓을 입고 와서 춥다고 투덜, 다이어트 한다면서 배고프다고 투덜, 무리하게 과식해놓고 배부르다고 투덜. 나는 혼자 속으로 그들을 투덜이라고 불렀다. 쉴 새 없이 입을 삐죽 내밀고 실룩거리는 모양새에 잘 어울리는 별명이었다. 타인은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잠자코 들어주는 사람인 줄 아는 모양이었다. 다른 사람이 말할 차례가 되면 지루해서 1분 1초도 견디지 못하면서 자기 이야기는 어찌나 신이 나서 길게도 하는지. 잠깐 딴 생각이라도 하는 것 같으면 자기 말에 집중 안 한다며 버럭 화를 내는 그들의 모습에 혀를 내둘렀다. 정말 염치도 없다.
같이 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경청까지 요구하니 무일푼으로 감정 노동하는 극한 봉사가 아닐 수 없었다. 내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겠지 하며 그들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다. 내가 먼저 9만큼 노력하면 그들도 1 정도는 노력해주지 않을까 기대했다. 어차피 미워하는 마음으로 괴로운 건 나니까. 나만 꾹 참고 넘어가면 없던 일이 될 줄 알았다. 그게 나를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참아줄수록 그들의 무례함은 점점 심해졌고 빈도는 잦아졌다. 애써 억누르고 있는 내 감정을 자꾸만 툭툭 건드렸다. 분명 잘못한 건 그들인데 힘든 건 나뿐이었다. 그들은 언제 쏟아져 내릴지 모르는 소나기 같았다. 나의 날씨는 그들의 일기예보에 따라 결정됐다. 먹구름을 몰고 오는 날에는 그들을 따라 장대비를 내려야 했다. 우산도 없이 비를 쫄딱 맞아야 했다. 그들의 날씨는 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흠뻑 젖은 내 바지가랑이는 마를 새가 없었다. 나의 하루는 그들의 표정을 살피기만 하다가 끝났다. 그들과 대화하고 나면 진이 빠졌다. 그들이 뱉어낸 감정들을 정화 없이 그대로 흡수해서인지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졌다. 우리는 시작부터 마음의 무게가 달랐다. 내가 가라앉으면 그들은 떠올랐다. 그들은 내가 필요한 게 아니었다. 원하는 걸 군말 없이 들어줄 사람, 휘두르는 대로 휘둘리는 사람이 필요했을 뿐. 우리의 마음은 맞닿은 적이 없었다. 나만 놓으면 끝나는 관계였다. 그런데 왜 나는 그들과의 관계를 쉽게 포기하지 못했을까? 지금도 잘 모르겠다. 정이었는지 미련이었는지 그것도 아니면 나에 대한 후회였는지 내가 노력하면 다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진심은 언젠가는 반드시 통할 거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진심도 때로는 통하지 않는다. 진심도 진심인 사람들끼리 통하는 법이다. 진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들에게 진심이 통할 리가.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내가 그들을 이해해보려 노력하는 순간에도 그들은 나를 끌어내리기 바빴다. 그런 사람을 상식선에서 이해하려 한 게 잘못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나의 과오였다. 진작에 끊어냈어야 했는데 내 욕심에 질질 끌었다. 그들에게 뭘 바라는 게 욕심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바라는 게 있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마디만 하고 싶다. 무례하면 제발 눈치라도 챙기라고. 차라리 착한 척이라도 하라고. 어차피 그들은 들은 채도 안 하겠지만 들어도 무시할 게 뻔하지만 무례함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세상에서 살고 싶진 않다. 자기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눈치라도 봤으면 좋겠다. 죄책감은 느끼지 못하더라도 수치심이라도 느꼈으면 좋겠다. 남의 불행과 괴로움에는 끔찍이도 무관심하면서 자신은 손톱만큼의 피해도 보지 않으려는 이기심을 부끄러워서라도 숨겼으면 좋겠다. 창피한 줄은 알았으면 좋겠다. 도어 슬램. 모든 인간관계는 암묵적인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계약서만 쓰지 않을 뿐 각자의 기준으로 정해진 조항을 위반할 시에는 상호 간 사전 합의 없이도 계약 파기가 가능하다. 위약금을 물어줄 필요도, 2 사람 모두 도장을 찍을 필요도 없다. 그렇게 계약이 끝난 관계를 우리는 도어 슬램한 관계라고 말한다. 마음의 문을 닫고 관계를 단절하는 것. 도어 슬램을 하는 방법은 저마다 가지각색이다. 노란색 카드를 3번 주다가 빨간색 카드를 내미는 즉시 인생에서 아웃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고 한 번 없이 단칼에 관계를 싹둑 잘라버리는 사람도 있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보며 프로 손절러라고 불렀다. 사람 그렇게 안 보이는데 참 정이 없다며 어떻게 그렇게 단호할 수 있냐며 자기도 곧 손절당하는 거 아니냐며 농담처럼 나에게 말했다.
진지하게 반응했다간 분위기가 싸해질 것 같아 말을 아꼈지만 내가 손절을 결심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게 된다면 아마 프로 손절러라는 말이 쏙 들어가 버릴 것이다. 나는 관계를 잘 끊어내는 사람이 전혀 아니다. 차라리 프로 미련러라는 말이 더 어울릴지도 모른다. 나는 내 직감을 꽤 믿는 사람이지만 인간관계에서만큼은 그렇지 못했다. 상대방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모일 때까지는 모든 판단을 보류하는 편이었다. 아무리 안 맞는 것 같아도 절대 홧김에 관계를 끊지 않았다. 남들이 보기엔 아집 같아 보일지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직접 경험해 봐야만 포기가 가능했다. 감정이 바닥날 때까지 꼭 끝을 봐야만 했다. 지속해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인지, 맞춰갈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갈등이 반복된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고통인지, 과연 이 모든 걸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관계인지 끊임없이 분석했다. 내가 도어슬램을 하는 방식은 보통 사람들이 하는 손절과 조금 다른 특이점이 있었다. 겉으로만 봤을 때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똑같이 대하기 때문에 당사자조차도 관계가 틀어졌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다. 마음의 문을 닫았다고 해서 그 사람과 연락을 끊는다거나 안 본다거나 그럴 필요성을 굳이 느끼지 못했다. 그저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내 안에서 완전히 배제할 뿐이었다. 미운 마음이라도 들어야 피하기라도 할 텐데 눈앞에 있어도 없는 사람 같아서 피할 이유가 없었다. 언제 보아도 웃으며 인사할 수 있었고 연락이 와도 반갑게 맞아줄 수 있었다. 대신 딱 그 정도까지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베풀어줄 수 있는 친절함 외의 것들은 철저히 삼갔다. 사이가 나빠질 일도 좋아질 일도 없는 얼굴과 이름만 아는 사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우리에게 인생에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서로의 마음이 닿지 않는 관계를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이어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끝이 보이는 관계에 노력할 시간에 내 마음의 문 안에 들어온 사람들과 밥 한 끼라도 더 먹겠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안부 한 통이라도 더 묻겠다.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죄송하지만 아는 척은 사양할게요. 나를 잘 아는 사람과 애매하게 아는 사람이 있다. 두 사람 중 누가 더 편할까? 당연히 전자다. 그렇다면 질문을 조금 바꿔서 나를 애매하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후자가 더 편하다. 가끔은 나를 잘 아는 사람보다 처음 보는 사람이 더 편할 때도 있다. 왜 그럴까? 왜 나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편하게 느껴질까?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아니, 판단할 수가 없다.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판단한다. 그들만의 세상에서 그들만의 관점으로 말이다. 내 세상에서는 그 판단이 오류가 있을지언정 그들의 세상에서는 그들의 판단이 정답이다. 나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오해하든 이해하든 그들의 자유다. 아무도 그 자유를 침범할 권리는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판단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너를 잘 아니까 하는 말인데 라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쓴다. 착각을 진실로 둔갑시킨다. 내 세상에 와본 적도 없으면서 자기만의 세상에 나를 가두려 한다. 자기만 아는 내 모습만 보고 말이다. 나는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성가시다. 자기 인생이나 알아서 잘 살 것이지 왜 남의 인생에 감놔라 배놔라 하는 건지. 언제부턴가 나를 잘 안다고 하는 말이 부담스러워졌다. 나를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과 있으면 그 사람의 세상 속에 있는 나로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만 같았다. 너를 잘 알아 라는 말보다 너를 알아가고 싶어 라는 말이 듣고 싶었다.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르니까. 나를 잘 안다는 말이 나를 이해한다는 말은 아니니까.
나를 아직 다 모른다는 말은 내 세상을 받아들일 마음의 자리가 있다는 거니까.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에게 관심이 없다. 다들 자기 인생 살기도 바쁜데 남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이나 있을까. 남의 이야기는 대부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알 생각도 없으면서 누가 그러더라, 왠지 그럴 것 같더라니 하며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이다. 그런 말을 이해하기 위해 내 아까운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을까?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해명할 가치나 있을까?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좋은 사람이면 될 일이다. 나를 이해해 줄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내 세상에 초대하면 될 일이다. 떨어지는 낙엽이 될래요. 사람은 어딘가에 속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는데 나는 벗어나 있을 때 그랬다. 물리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나만의 공간이 꼭 필요했다. 상대방과 거리 조절을 하지 않으면 불안한 감정을 통제할 수가 없었다. 그 누구와도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나만의 벽을 만들어내야만 했다. 철옹성같이 단단한 벽을 허물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가족도 예외는 아니었다. 혼자가 익숙해졌다고 생각할 때쯤이면 고독한 외로움이 찾아온다. 빛을 거둔 하루는 회색빛으로 바래지고 별을 셀 수 없는 밤이 어둠을 몰고 온다. 외로움은 밤의 그림자가 되어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닌다. 어제도 와놓고 오늘도 왔다. 이제 정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랬으면 싶었는데. 외로움은 조금도 옅어질 기색이 없다. 이 밤이 깊어질수록 짙어져 간다. 그렇다고 외로움을 사람으로 채우고 싶진 않았다. 그럴수록 더 갈증이 나는 것 같았다. 같이 있어도 어딘가 공허한 기분, 가까워지는 만큼 멀어지는 것 같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분. 가끔 위대한 자연을 마주할 때도 비슷한 감정이 종종 들고 나는데 가슴 어딘가 뻥 뚫린 것처럼 헛헛한 기분을 느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 사람들과 있으면 감정의 폭풍우가 휘몰아쳤지만 혼자 있으면 태풍의 눈 속에 있는 것처럼 고요하고 평온할 뿐이었다. 거세게 내리던 비가 그치고 강하게 불던 바람도 멎었다. 푸른 하늘과 시원한 공기만이 나를 반겼다. 그곳이 바로 나의 피난처였다. 그곳에서 나는 조용히 외로움의 근원을 찾아 나선다. 겉에 묻은 흙을 닦아내보면 다른 반짝이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외로움의 또 다른 이름은 자유일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외로움은 꼭 가을 끝자락에서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 같다. 초록빛 계절을 어찌나 제대로 즐겼는지 나뭇가지를 붙잡지도 않는다. 불어오는 바람에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손을 놓아버린다. 나도 저 낙엽처럼 살고 싶다. 변화의 순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싶다. 노랗고 빨갛게 물들 때까지 최선을 다한 뒤 미련 없이 떨어지는 모습. 바스락 소리를 내며 부스러지는 낙엽 위에서 마구 뒹굴다 보면 나도 낙엽이 될 수 있을까? 불현듯 스며드는 외로움이 자연스러워질까? 그럴 수 있다면 그러고 싶다. 외로움이 익숙한 혼자가 되고 싶다. Listen to carefully. 참 신기하지? 너랑 대화하다 보면 말하기 힘들던 고민도 다 말하게 돼. 나도 이유는 잘 모르지만 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람들이 많았다. 속을 꽁꽁 숨기던 사람들도 나와 단둘이 있으면 조금씩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엄마가 말씀하시길 나와 대화하면 꼭 자연 속에 있는 것 같다고 하셨다. 그저 들어주고 품어주는 모습이 자연과 많이 닮아 있다며, 계속 대화하고 싶게 만드는 힘을 가진 사람이라며, 있는 그대로의 나로 대화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며. 나는 대화할 때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다. 말주변도 없고 감정 표현에 서툰 편이라 위로도 사과도 감사 인사도 잘 못한다.
그래서 주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입장을 자처하곤 했는데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는 새에 듣기 실력이 늘어 있었다. 물론 어느 정도 타고난 것도 있었다. 선천적으로 사람의 감정에 관심이 많았기에 나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가 늘 궁금했다. 특별히 가까운 사이가 아니더라도 기꺼이 나의 시간을 내어주었다. 듣는 것에도 여러 종류의 듣기가 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시시콜콜한 사연을 자장가 삼아 듣는 것처럼 긴장을 풀고 편하게 듣는 흘려듣기가 있고 Listen to carefully 라는 말과 함께 시작되는 영어 듣기 시험처럼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집중 듣기가 있다. 경청은 남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다는 뜻으로 후자에 가깝다. 청자의 역할은 조금의 인내심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앞에 기울 경이 붙으면 난이도가 상승한다. 경청자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경청을 잘하려면 배움과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경청은 기술이다. 경청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화자와 동등한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모두가 남들은 모르는 자기만의 사정이 있다. 내가 살아온 기준대로 타인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이라고 하더라도 먼저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어설픈 위로도 마찬가지다. 내가 괜찮다고 해서 남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좋은 말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나쁜 말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다. 경청은 말을 귀 기울여 듣는 능력인 동시에 말이 계속 나오게 하는 능력이기도 하다. 좋은 경청자는 마음이 하는 말을 듣는다. 화자조차 모르고 있던 자신의 속마음을 스스로 알아차리게 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감정의 조각들을 밖으로 꺼내준다. 얼굴도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익명의 누군가가 쓴 책을 읽는 것처럼 가볍지는 않지만 너무 무겁지는 않게 어떠한 편견도 판단도 없이 상대방이 하는 말을 열린 마음으로 듣는다.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어 가 아니라 나는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라는 입이 아닌 눈으로, 표정으로, 귀로, 몸짓으로 대답한다. 경청에는 내가 너에게 관심이 꽤 많아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셈이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길 바란다. 내가 경청을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 싶었던 것도 상대방의 마음이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내 마음을 먼저 내어주어야 하니까. 결국 경청은 마음을 보여주는 행위다. 말로는 기술이라고 했지만 본질은 마음에 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마음으로 마음을 얻는 기술이다. 입에 발린 소리야 관심 없이도 하기 쉽지만 경청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관심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사람 마음을 얻기가 어디 쉬운 일인가. 말을 꺼내는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 감정 소모도 있을 것이고 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바짝 집중해야 하니 정신적 피로감도 상당할 것이다. 나도 처음부터 경청을 잘하진 못했다. 수십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과정에서 잃은 사람도 얻은 사람도 있었다. 잘 맞는다고 생각한 사람과 말로 꺼내기도 부끄러울 만큼 사소한 이유로 멀어지기도 했고 여기서 더 가까워질 게 없다고 생각한 사람과 더 각별한 사이가 되기도 했다. 경청을 잘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대화 상대를 좋아하면 된다. 관심 있는 사람의 이야기라면 자음 하나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하니까. 딱히 경청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경청하게 된다. 그러나 이 방법은 언제 어디서나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지낼 수 있겠나. 가끔은 얼굴도 마주보기 싫은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해야만 하는 순간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을 좋아해버릴 수도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는 일이니 어렵더라도 꾸준히 연습해야 한다. 여러 번 반복해서 경청하는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한다. 말자국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말소리, 말의 빠르기, 말의 억양, 그것들이 조화롭게 섞여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말자국을 탄생시킨다. 말의 간격이 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좁은 사람이 있다. 말의 깊이가 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얕은 사람이 있다. 말의 무게가 무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벼운 사람이 있다. 말의 모양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 같은 문장도 누가 말하냐에 따라 의미가 바뀐다. 우리는 말의 자국만으로 처음 보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 또는 나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타인의 말자국만 보아도 나와 오래 만날 사람일지 아닐지 알 수 있다. 나에게도 사람들이 남긴 말자국이 있다. 누군가의 말자국은 따뜻한 기쁨의 모양일 테고 다른 누군가의 말자국은 차가운 아픔의 모양이겠지. 나의 말자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나를 스쳐 지나간 사람들에게 나의 말자국은 어떤 모양으로 남아있을까? 말은 자국을 남긴다. 말자국은 삶의 자국이다. 말은 뱉는 순간 사라져도 말자국은 흔적을 남긴다. 소리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무의식의 세계에 스며든 말자국을 허공에 새긴다. 흐릿해지는 기억 속에서 굳어버린 말자국을 조심스레 따라 걷는다. 너의 첫 말자국과 나의 끝 말자국을 맞대며 너와 나란히 말 맞춰 걸어간다. 왼말과 오른말이 하나 둘 하나 둘 소리내며 정박자로 흘러간다. 말자국에서 내가 보이고 네가 보이고 우리가 보인다. 나의 말자국을 알아봐주는 네가 있어서 좋다. 너의 말자국을 내가 기억할 수 있어서 좋다. 얼굴을 보지 않고 목소리만 들어도 너를 짐작할 수 있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이다. 감기에 걸려 쉬어버린 목소리여도 단번에 나를 눈치챌 수 있는 네가 있다는 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